조지 오웰은 자신의 카탈로니아 찬가가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책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발언은 발언 이태 전에 나왔던 동물농장, 우화적으로 애둘러간 정치 이야기에 비해 그렇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작가 스스로도 꺼림직하면서도 결국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오웰은 이 신문 기사 등을 이용한 긴 장, 본 번역본에서는 11장은 프랑코와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은 트로츠키파를 변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1, 2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독자들로선 흥미를 느끼지 못할 이런 장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은 책을 망칠 것이 분명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트로츠키파의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었다면 그는 아예 그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웰로서는 그 장을 생략할 수 없었다고 덧붙인다. 오웰은 이런 갈등에서 선택권을 슬며시 독자에게 넘긴다. 독자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없다면 빼고 읽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이다. 5장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 판본에 따라서는 오웰의 말을 확대 해석하여 아예 5장과 11장을 부록으로 돌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 번역본이 원본으로 삼은 1987년에 간행된 미국 하코드 브레이스사의 판본은 2장을 모두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번역본 역시 오웰의 책이 나오고 나서 2세대가 지난 뒤에 한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장 모두 본문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한 데는 오웰의 정치적 의도를 존중해 주자는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오웰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독자가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오웰은 나는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도 정치적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도 몰랐다고 말한다. 그런데 애초에 왜 스페인으로 갔으며 왜 외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 그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스스로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긴 정치적인 장을 쓰게 되었을까? 오웰은 어떤 면에서는 시원시원하고 직선적인 작가이니만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간단하고 추상적인 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카탈로니아 창가 내에서 또는 나는 왜 쓰는가 같은 답변에서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옴기니의 생각이다. 그런 간단하고 추상적인 답으로 만족할 독자는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답이 가능했다면 카탈로니아 창가 같은 분량의 책을 쓸 필요도 없지 않았겠는가. 그 답은 카탈로니아 창가에 담긴 곡절의 구비구비를 다니다 보면 언뜻 내다 보이는 정도일 텐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어렵고 중대한 문제들을 대면하면서도 몸소 살아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카탈로니아 창가에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는 오웰의 말이 공연한 겸손은 아니라는 것. 나아가 오웰 자신은 집단의 정치적 입장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사전 지식 없이 오웰과 비슷한 입장에서 바로 1930년대에 바르셀로나에 뛰어들어 오웰이 인도하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오웰의 변화를 따라가 보는 것도 독자로서 이 책을 읽는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일 것이다. 만일 이런 독서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인용한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이 책은 좋은 책이 되지 못하고 저널리즘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계 문학 전집의 한 권으로 자리를 잡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스페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른 독서 방법을 원하는 독자나 다 읽은 뒤에 정리를 해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번역한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다. 1930년대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내전. 관점에 따라서는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내전 당시 스페인은 제2공화국 체제였는데 스페인의 처음 공화국이 선포된 것은 1873년이다. 그러나 11개월 동안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으며 결국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제국주의의 주요 세력이었던 스페인은 예전부터 군부가 막강했다. 이듬해인 1874년에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다. 알폰소 12세는 1876년에는 헌법 제정을 통해 세습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스페인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각축에서 밀리는 추세였는데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쿠바와 필리핀 등을 상실한 것이 열강에서 낙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해외 파병 등을 통해 팽창한 군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으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늘 무력을 통한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20세기 초에는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이 특히 왕성했다. 1902년에는 사라고사와 바르셀로나에서 노동자들이 봉기했는데 바르셀로나는 이미 스페인의 혁명 기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탄압을 통해 일시적으로 질서를 회복했지만 노동조합 운동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1902년에서 1923년 사이에는 정권이 33번 교체될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으나 그래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절대 중립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럼에도 카탈로니아와 바스크의 분리주의 운동은 매우 활발했고 분리주의 운동은 그 이전부터 계속 머리를 내밀고 있었는데 오웰은 중요하게 거론하지 않지만 카탈로니아는 노동운동이 활발한 곳일 뿐만 아니라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한 곳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의 활동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군대의 무력 탄압이 아니고는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노동운동이 고조되었다. 1923년에는 모로코에서 스페인이 패전한 사건, 스페인은 곧 다시 모로코를 점령하는데 장차 반란을 주동하게 되는 프랑코는 모로코 주둔군 책임자였다.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프리모 데 리베라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독재 내각을 수립했다. 그러나 1929년 세계 공황의 여파로 군사독재가 흔들리면서 1931년에는 군주제를 반대하는 혁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들 공화파는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즉 제2공화국이 성립된 것이며 혁명위원회는 임시정부가 되었다. 좌익계 공화파는 1931년 6월 재원의회 선거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스페인을 모든 노동주의자의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는 민주적 헌법을 제정했다. 1932년 10월에는 부재지주의 토지 몰수를 규정한 신농업법을 공포하기도 했다. 한편 1932년 9월에는 카탈로니아 자치법이 성립되어 카탈로니아는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카탈로니아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격으로 좌파 정권은 물러나고 1933년 우익인 알레한드로 레록스가 정권을 맡았다. 이에 반대하여 1934년 10월 역시 카탈로니아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으며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연방공화국의 카탈로니아 국가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카탈로니아의 10월 투쟁은 유혈 진압되었다.
1936년 1월에는 선거를 통해 공화파, 공화좌파, 사회당, 공산당 등으로 이루어진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우익인 군부가 이에 대항함으로써 요소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36년 7월 스페인령 모로코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지휘하는 군이 파시스트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본토 각지의 병영에도 파급되었다. 사실 정부는 군부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었다. 군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쿠데타를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노동계급이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노동계급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등 전국의 3분의 2 지역에서 군부를 막아내는 승리를 거두었고 스페인은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파시스트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즉각 반란군을 지원했으며 스페인 내전이 파시즘 대 반파시즘의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오웰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반파시즘 전선에 뛰어들고 소련도 스페인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노동계급의 반란군 저지는 단지 반동으로의 회기를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간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혁명을 급전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계급이 각 지역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웰은 카탈로니아 창가의 앞부분에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부의 형식적 권력과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권력이 따로 노는 이른바 이중 권력의 상황이었다. 정부를 포함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이야기해서 밖으로 반란군과 싸우는 과제와 안으로 혁명을 전진시키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오웰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듯이 두 과제의 선후를 정하는 문제 또는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혁명을 일시 중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몰두하자는 입장, 혁명을 진전시켜 완수하는 것이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입장, 혁명을 후퇴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몰두하자는 입장 등 대체로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좌파는 첫 번째 입장이었고 오웰이 얼떨결에 속했던 통일노동자당은 두 번째 입장이었고 오웰 자신은 대체로 첫 번째 입장이었다. 공화주의자들 가운데 우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뜻밖에도 공산당이 세 번째 입장이었다. 문제는 반란군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았듯이 정부도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온 대규모 지원병 부대인 국제여단, 오웰이 가담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부대다. 국제여단도 있었지만 실제 전투력에서는 소련의 지원에 미치지 못했다. 즉 스페인 공산당의 입장은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입장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힘으로 혁명의 진전을 되돌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입장이 다른 좌익,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극좌, 모험주의자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오웰이 이 책의 후반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37년 5월 사태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것이며 오웰이 이 책을 쓰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 분노도 이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어쨌든 이 내전에서는 군부 반란군이 승리를 거둔다. 1939년 3월 정부의 지배하에 있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가 함락되자 프랑코는 라디오를 통해 내란 종결을 선언했다. 3년에 걸친 내전에서 7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내란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 스페인 공화국은 사라졌고 프랑코를 통령으로 하는 파시즘 국가가 탄생했다. 그리고 프랑코의 독재는 오웰이 죽고 나서 25년 뒤인 1975년까지 이어졌다. 오웰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좌익 내에서도
스페인의 통일 노동자당을 공산당의 선전대로 파시스트의 앞잡이로 믿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오웰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전하려고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오웰의 입장에서는 1938년 1월에 탈고된 카탈로니아 창가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좌익 출판업자 빅터 골란즈는 소련 공산당의 입장을 믿고 지지했기 때문에 이 원고의 출판을 거절했다. 반면 골란즈는 스페인의 1937년 5월 사태에 대해 오웰과 다른 입장에서 서술한 책들은 출판해 주었다. 결국 카탈로니아 창가는 스탈린주의에 적대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책을 많이 내는 바람에 공산주의자들의 따돌림으로 운영도 어렵던 프레드릭 웨버그의 출판사에서 1938년 4월에 나왔다. 그러나 오웰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책은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 독일과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900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공공연하게 정치적이었던 대가를 치른 것일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오웰이 스페인 통일 노동자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치적 조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없다. 오웰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릇되게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는 것이며 그 무고한 사람들이 트로츠키파라는 것. 이 자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 오웰이 얼마나 정치적이지 않은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또한 오웰은 당시 영국에서 은폐되었던 사실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라 공산당이 무고한 또 사실은 동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노동자당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탄압한 사실에 분노했다는 이야기만 하지만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는 또 한 가지 사실에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공산당이 혁명을 후퇴시켰다는 사실인데 1장에 나오는 그가 처음 만난 바르셀로나의 상황과 나중에 전선에 돌아왔을 때의 바르셀로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오웰이 정치적이라면 오히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치는 사실 이 책의 중요한 대목들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오웰이 느끼는 분노의 뒷면에는 오웰이 스페인에서 느꼈던 환희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이제까지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 설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카탈로니아 창가 서두에 나오는 이탈리아인 의용병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면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런 새로운 실험과도 같은 관계를 눈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으면 그에 대한 내 첫인상을 유지하려면 그를 2번 다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의 서두에서 서술되고 있는 해방된 바르셀로나의 상황, 그리고 오웰이 거기에서 맛본 희열, 오웰 특유의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희열은 나중에 공산당의 형태에서 느낀 실망감과 더불어 오웰의 작가에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36년부터 1937년의 사이에 스페인 전쟁과 기타 사건들은 정세를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고 그 이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1936년 이후 내가 진지하게 쓴 작품들은 그 한 줄 한 줄이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쓰여졌다.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에서 이때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물론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와 무관할 리 없지만 특정한 정치 조직의 정강 정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역시 오웰이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말했을 리 없지만 이 또한 특정한 정치 체제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카탈로니아 창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투에 대한 기록도 단지 전투 현장에 대한 뛰어난 사실적 기록이라는 말로는 그 성과를 다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 기록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모든 전투의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적실한 묘사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병사들의 이야기 때문이다. 물론 오해를 포함한 용병이 아닌 독특한 외국인 부대원들도 큰 특징이지만 스페인 병사들 역시 바르셀로나를 해방시킨 또 그 해방의 볕을 쬐는 경험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 두 부대원이 어울려 싸우는 전선의 이야기는 해방된 바르셀로나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래서 지루하고 고단한 전선의 이야기가 어둡지 않은 색조로 때로는 쾌활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구축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전선에서 돌아온 뒤 다시 찾은 바르셀로나에서 오웰이 느끼는 씁쓸함과 분노가 실감나며 나아가 1937년 5월 이후에 파시스트가 아닌 아군의 손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무고한 사람들도 아니고 단순히 트로츠키파도 아닌 바로 그때 그 사람들로 다가오게 된다. 결국 오웰이 분노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말은 혁명 바르셀로나에서 맛본 희열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공공연하게 정치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오웰은 스페인을 다녀온 뒤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답 4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이었던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카탈로니아 창가가 나올 무렵에 영국 지식인들처럼 정치적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 정치적이란 용어는 이 경우 가능한 한 넓은 의미일 것이다. 세계를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망,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려는 욕망.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도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견해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태도이다.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에서